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조명 아래 임페리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의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천지그룹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성대한 연회장은 천장 높이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과 최고급 샴페인의 황금빛 기포가 어우러져 눈부신 장관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욕망과 기만이라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천지그룹의 후계자 최민재 전무는 연회장 중앙에 서서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즐기고 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는 최고급 슈트는 그의 건장한 체격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지만 그 옷차림조차도 그의 눈빛 속에 담긴 비열하고 잔인한 본성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정적의 인사들의 아부섞인 찬사를 당연한 전리품처럼 받아들이며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들었다. 그의 곁에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창백한 안색의 여인 윤미소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쇄골이 드러나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가냘픈 몸매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고 목에 걸린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아름다운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차가운 족쇄처럼 보였다. 미소는 남편인 민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만 살짝 올린 가식적인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어둡고 공허했다. 민재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마다 미소의 허리를 감싼 손에 무자비한 힘을 주어 그녀의 살을 꼬집듯 눌렀고 그럴 때마다 미소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술 안쪽을 깨물며 고통을 삼켜야 했다. 그녀에게 이 화려한 연회장은 지옥의 불구덩이보다 더 끔찍한 형장이었고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악마였다. 파티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갈 무렵 육중한 참나무 문이 예고도 없이 활짝 열리며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마저 잠시 멈추게 만드는 묘한 기류가 연회장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입구 쪽에서부터 시작된 정적은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순식간에 시끌벅적하던 볼룸 전체를 숨막히는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정적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마치 어둠 그 자체를 옷으로 입은 듯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핏을 자랑하는 블랙 슈트를 입은 그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내뿜는 서늘하고도 위험한 기운에 눌려 감히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연회장 중앙을 향해 걸어 들어왔고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다. 최민재는 자신에게 쏠려야 할 관심이 정체불명의 불청객에게 빼앗기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 당장 저 건방진 놈을 끌어내라고 소리치려 했으나 남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느껴지는 기이한 위압감에 혀가 굳어버린 듯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남자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시선의 끝은 민재가 아니라 그의 옆에 서 있는 윤미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미소는 다가오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떨어뜨릴 뻔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 한서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예전에 다정했던 건축가 지망생이 아니라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화신 같았다. 남자는 최민재와 윤미소의 코앞까지 다가와서야 걸음을 멈췄고 그의 등장에 당황한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서준은 미소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 민재를 향해 입꼬리만 살짝 올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조롱과 적의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감지하고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서준은 민재가 내민 손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꽂은 자세를 유지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을 앞에 이룬 투자그룹의 회장 데이비드 한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주변의 기업인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페이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자금력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신비의 투자회사였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악수가 무시당한 것에 대해 민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상대가 그 유명한 아페이론의 회장이라는 사실에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켜야 했다. 민재는 어색하게 손을 거두며 과장된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으나 데이비드 한의 시선은 이미 그를 지나쳐 다시 미소에게로 향해 있었다. 데이비드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미소와의 거리를 좁혔고 그가 풍기는 차가운 향수 냄새가 미소의 코끝을 자극하며 아련하고도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미소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이라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뼈있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미소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로 광장에 내던져진 기분이었고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살아서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민재는 데이비드 한이 자신의 아내에게 보이는 과도한 관심이 거슬렸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천지그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아페이론의 투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민재는 뻔뻔하게 미소에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과시했고 데이비드 회장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미소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결례를 범했다며 아내를 깎아내리는 동시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애썼다. 데이비드는 민재의 손이 미소의 어깨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보며 눈빛이 한순간 서늘하게 빛났지만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민재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 침착함은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더욱 불안하고 위태로운 긴장감을 조성했다. 데이비드는 지나가는 웨이터를 불러 샴페인 2잔을 집어들었고 그중 한 잔을 민재가 아닌 미소에게 건네며 건배를 제안했다. 이는 명백히 민재를 무시하는 처사였지만 데이비드의 기세에 눌린 민재는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입술만 잘근잘근 씹었다.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데이비드의 손가락이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짧은 접촉은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듯한 전율을 불러일으켰고 미소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데이비드는 잔을 들어 올리며 천지그룹의 무궁한 영광과 두 분의 변치 않을 사랑을 위하여라는 축배사를 읊조렸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그의 입술은 비소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를 퍼붓는 듯 단 섬뜩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미소는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샴페인을 입에 머금었고 데이비드는 단숨에 잔을 비운 뒤 빈 잔을 웨이터의 쟁반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미련 없이 등을 돌렸고 그 단호한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데이비드가 멀어지는 동안에도 연 회장의 시선은 온통 그에게 쏠려 있었고
민재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민재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어야 할 자신이 철저하게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옆에 있는 미소에게로 향했다. 그는 사람들 눈을 피해 미소의 팔뚝을 억세게 움켜쥐며 왜 저런 놈 앞에서 멍청하게 굴어 내 망신을 시키냐고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미소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멀어지는 데이비드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데이비드는 호텔 로비 앞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마자 그는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듯 얼굴에서 냉소를 거두고 지독한 피로감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상사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데이비드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5년 전 그와 미소가 소박한 미래를 꿈꾸며 거닐던 거리는 이제 욕망의 탑으로 변해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그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할 원수와 그가 반드시 구원해야 할 여자가 있었다. 그는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어둠 속에서 어루만졌다. 그것은 미소와 함께 찍은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었고 지난 5년 동안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빛이자 독이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데이비드는 한서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데이비드 한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던 처절한 과거를 떠올렸다. 민재의 음모로 누명을 쓰고 이영만리 타국 감옥에 갇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시절 그를 살게 한 것은 오직 복수심뿐이었다. 그리고 출소 후 우연히 얻게 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피나는 노력 끝에 막대한 불을 거머쥐었을 때 그는 맹세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최민재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시키고 그 지옥 속에서 미소를 건져내겠노라고. 오늘 밤 그 서막이 올랐고 이제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미소의 공허한 눈빛과 마른 몸을 확인한 순간 복수심에 타오르던 불길 위에 연민과 죄책감이라는 기름이 끼얹어졌고 그는 더욱더 잔혹해질 준비를 마쳤다. 데이비드는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는 즉시 천지그룹의 계열사 중 자금 흐름이 가장 취약한 건설 부문부터 공격을 시작하라고. 또한 최민재가 진행 중인 신도시 프로젝트의 허점을 찾아내어 언론에 흘릴 준비를 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최민재가 가진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그가 억지로 붙들고 있는 아내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벗겨내어 그를 발가벗겨진 패배자로 만들 작정이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고 서울의 밤거리는 네온사인이 만들어낸 화려한 빛의 강물처럼 흘러갔다.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미소의 이름을 불렀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널 그 지옥에서 꺼내줄 테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최민재의 분노는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졌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재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집안의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그는 미소에게 데이비드 한과 무슨 사이냐고 윽박질렀지만 미소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재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네가 감히 나를 두고 딴 놈한테 눈길을 줘. 너는 내 거야. 죽어서도 내 귀신이 되어야 해. 민재의 고함이 펜트하우스를 울렸지만 미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살아 돌아온 서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건네준 차가운 샴페인 잔에 감촉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오늘 밤은 너무나 길고도 고통스러웠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미소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한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마치 별들이 쏟아진 바다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의 창살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준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과 그가 변해버렸다는 슬픔, 그리고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하지만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져 있던 아주 짧은 순간의 흔들림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그가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으며 그녀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개장함과 동시에 천지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시장을 조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극에 달해 투매 현상으로 이어졌다. 천지그룹 본사 전략기획실의 대형 모니터는 온통 파란색 하락 화살표로 뒤덮였고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질러댔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사태였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공격이었으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민재 전무는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무능한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떨어지는 주가를 막을 방법은 전무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아페이론 투자그룹의 최상층 회장실에서 데이비드 한은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 멀티스크린을 통해 천지그룹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고 마치 체스판 위에서 말들을 움직이는 승부사처럼 냉철한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비서실장인 제임스 킴이 들어와 현재 천지건설의 자금줄이 대부분 막혔으며 채권단이 조만간 상환 압박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고를 올렸다. 데이비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 그것은 천지그룹이 진행 중인 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일으켜 공사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최민재의 목을 조르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 분명했다. 데이비드의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고 오직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맹수의 본능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최민재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그가 믿었던 금융권 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등을 돌리거나 연락을 회피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라고 자부해왔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권력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자금난이 심화되자 결국 민재는 자존심을 굽히고 아페이론 투자그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그는 비서를 시켜 데이비드 한과의 미팅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회장님이 바쁘시다는 핑계 섞인 거절뿐이었다. 민재는 분노로 몸을 떨면서도 아페이론에 자금이 없으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만남을 청했다. 그러자 아페이론 측에서는 묘한 조건을 제시해왔는데 그것은 바로 실무진이 아닌 천지그룹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대리인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민재는 그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젯밤 파티장에서 데이비드 한이 자신의 아내 윤미소에게 보였던 그 강렬한 눈빛을 떠올렸다. 남자의 직감으로 그것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민재에게 미소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낭떠러지 끝에서 동아줄을 발견한 사람처럼 안도했다. 민재는 곧바로 집으로 전화를 걸어 미소에게 당장 준비하고 회사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영문도 모른 채 불려 나온 미소에게
치욕스러운 임무를 맡겼다. 네가 가서 그 건방진 놈의 비위를 맞춰서라도 투자를 받아와. 민재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고 미소는 남편이 자신을 사업을 위한 미끼로 던지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하려 했지만 민재는 그녀의 친정 식구들의 안위를 들먹이며 비열하게 그녀를 압박했다. 너희 아버지 병원비랑 동생 유학비가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알지? 민재의 잔인한 말에 미소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고 자신의 존엄성보다 가족의 생존이 더 중요했기에 그녀는 다시 한번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다. 미소는 가장 단정하고 우아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아페이론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데이비드 한즉 한서준과 단둘이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주는 두려움과 설렘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페이론의 본사 건물은 위압적인 높이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보는 이를 압도했고 로비에 들어선 미소는 낯선 공기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이미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태도로 그녀를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할수록 미소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해졌다. 그녀는 5년 전 서준이 꿈꾸던 건축 사무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 차가운 공간이 그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긴 복도 끝에 있는 육중한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간신히 노크를 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회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을 등지고 앉아있는 데이비드 한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고 그 무심한 태도는 미소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넓은 사무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미소는 문가에 서서 그가 자신을 봐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10여 분이 지나서야 데이비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소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미소에게 다가왔고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미소는 숨을 멈춘 채 뒷걸음질 치고 싶은 본능과 싸워야 했다. 데이비드는 미소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물었다. 천지그룹의 사모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미소는 그의 비꼬는 말투에 가슴이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천지건설의 작은 문제에 대해 의논드리고자 왔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데이비드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한 채 그의 넥타이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다. 데이비드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최민재 전무는 참으로 대단한 사업가시군요. 아내를 전쟁터의 총알바디로 내보내다니 말입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미소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고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수치심을 즐기는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 권유는 호의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미소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자 데이비드는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뚫어지게 관찰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일부러 그녀의 신경을 긁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남편분께서는 평소에도 이렇게 회사 일에 부인을 동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특별히 관심 있어 보여서 당신을 보낸 겁니까?
미소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민재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아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아쥐고 간신히 입을 열어 제발 투자를 재고해달라고 사정했다. 그녀의 비굴한 모습에 데이비드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일렁겼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린 것에 대해 민재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불타올랐다. 데이비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에게 다가갔고 당황한 미소가 움찔하며 몸을 뒤로 빼자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을 그녀의 잔에 따라주었다. 물 따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는 가운데 데이비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 푸세요.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군요. 그 말투는 아주 잠시였지만 과거에 한서준이 보여주었던 다정함을 담고 있어서 미소는 울컥 눈물이 솟구칠 뻔했다. 그녀는 그가 따라준 물잔을 잡으며 손가락이 닿지 않으려 조심했지만 잔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데이비드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쓴 채 본론으로 들어갔다. 천지그룹에 자금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잘 아시겠죠. 그의 제안은 미소에게 희망인 동시에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었다. 데이비드는 책상에서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가져와 미소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면서도 가혹했다. 아페이로는 천지건설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여 긴급 자금을 수혈해 주겠지만 그 대가로 경영 감시권을 행사할 것이며 모든 협상의 창구는 오직 윤미소 이사 단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미소는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손을 떨었다. 이것은 회사를 살리는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데이비드 한이라는 위험한 남자와 끊임없이 얽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망설이자 데이비드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분노를 감당하든지 아니면 나와 거래를 하든지. 그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고 미소는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결국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치 영혼의 일부를 그에게 저당 잡힌 것 같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데이비드는 서명된 계약서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얇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파트너로서. 미소는 그의 손을 잡는 것이 두려웠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데이비드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그 뜨겁고 강한 악력은 그녀에게 도망칠 수 없다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해져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과 같아서 미소는 순간적으로 그에게 안겨 울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미소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장실을 나간 후 데이비드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참고 있었던 감정을 터뜨리던 주먹으로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등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미소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를 되찾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그는 흐르는 피를 무심하게 닦아냈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되었고 이제 막 시작된 이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그녀를 자신의 곁에 영원히 묶어두리라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미소는 계약서를 최민재에게 건넸고 민재는 내용을 확인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미소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금난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에만 기뻐하며 그녀를 칭찬했다. 잘했어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역시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라니까. 민재의 경박한 웃음소리는 미소의 귀에 이명처럼 울렸고 그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는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그녀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직감했고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 속에서 자신이 온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은 서준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금기된 설렘이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며 벽면에 붙여놓은 천지그룹의 조직도와 최민재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붉은색 마커를 들어 최민재의 사진 위에 X자를 크게 그어버렸고 그 옆에 윤미소의 사진을 따로 떼어내어 자신의 사진 옆에 붙였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되찾기 위한 성전이었다. 그는 술잔을 들어 사진 속의 미소에게 건배를 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넌 처음부터 내 것이었으니까. 어둠 속에 잠긴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지만 쓸쓸했고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두 남녀의 운명은 비극과 희망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며 얽히기 시작했다. 거미줄은 완성되었고 먹잇감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제 사냥꾼이 움직일 차례였다. 앞에 이론 투자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단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서류가 넘어가는 건조한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윤미소는 데이비드 한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옛 연인 앞에서 천지건설의 구조조정 계획안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자신이 알던 다정했던 한서준과는 완전히 다른 타인처럼 느껴졌고 그 낯설음이 주는 공포가 그녀의 혀를 굳게 만들었다. 데이비드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깍지를 낀 손으로 턱을 괴고 그녀의 보고서가 아닌 그녀의 입술과 파리한 안색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내뱉는 경영 수치나 전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녀가 얼마나 불행한지 그리고 그 불행이 자신의 복수심을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에만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깡마른 손목과 생기 잃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손을 들어 미소의 말을 끊었고 보고서를 책상 위로 던지며 차가운 독서를 내뱉었다. 천지그룹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부인께서 직접 오셨다길래 뭔가 다를 줄 알았더니 실망이 크군요. 그의 말은 비즈니스적인 질책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가까웠고 미소는 수치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데이비드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팠다. 최민재 전무는 아내에게 경영 수업은 안 시키고 백화점 쇼핑만 시켰나 보군요. 아니면 침실에서의 내죄만 전념하느라 머리를 쓸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의 잔인한 조롱에 미소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억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남편의 폭력과 가족들의 생계라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소의 침묵은 데이비드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택한 여자가 지금 눈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가증스럽다고 생각했다. 5년 전 그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들려온 것은 그녀와 최민재의 결혼 소식뿐이었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저주했고 그 저주가 그를 지옥에서 기어나와 악마가 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데이비드는 미소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고 그 안에서 행복한 재벌가 사모님의 오만함이 아닌 짐승처럼 겁에 질린 여자의 공포를 읽어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듯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당황한 미소는 그의 손길을 피하려 뒷걸음질치다 탁자 위에 놓인 뜨거운 찻잔을 건드렸고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차가 그녀의 손등 위로 쏟아졌다. 미소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고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과 찬물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데이비드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낚아채어 상태를 확인하려 했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필사적으로 팔을 빼내려 발버둥 쳤다. 그 실랑이 과정에서 헐거워진 그녀의 블라우스 소매가 팔꿈치까지 밀려 올라갔고 드러난 그녀의 팔뚝은 데이비드의 숨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얀 피부 위에는 시퍼렇게 멍든 자국과 누군가가 손으로 강하게 움켜쥔 듯 단 손가락 자국 그리고 담뱃불에 지진 듯 단 흉터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행된 잔혹한 폭력의 명백한 증거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데이비드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미소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짐승 같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이거 누구 짓이야? 최민재인가 미소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동공과 공포에 질린 표정은 이미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수치심과 남편이 알게 되면 닥쳐올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거 놓으세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소는 애원하듯 속삭이며 힘겹게 팔을 빼냈고 황급히 소매를 내려 상처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데이비드의 뇌리에 박힌 그 끔찍한 잔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증오했던 여자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 모든 전제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데이비드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가려는 미소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보내줄 수 없어. 이대로는 못 가.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미소에게는 그마저도 위협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그 처절한 외침은 데이비드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다. 미소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허둥지둥 문을 열고 나갔고 복도 너머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벼랑 끝으로 몰린 사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홀로 남겨진 데이비드는 깨진 찻잔 조각들이 널브러진 바닥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그는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죄책감과 분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비서실장 제임스 킴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난장판이 된 사무실 풍경에 당황하며 회장님을 불렀다. 데이비드는 창백한 얼굴로 제임스를 돌아보며 지금 당장 윤미소의 지난 5년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겉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활동 말고 병원 기록 처방 내역 그리고 최민재의 사적인 행적까지 모조리 다 뒤져.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런 악귀처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제임스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고개를 숙이며 나가려 했다. 그때 데이비드가 제임스를 불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5년 전 내 수술비와 입원비 출처도 다시 확인해. 익명의 후원자라고 했었지. 그게 정말 익명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거래가 있었는지 찾아내.
그날 밤 데이비드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 틀어박혀 제임스가 보내온 1차 조사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진실들을 담고 있었다. 윤미소는 결혼 직후부터 잦은 타박상과 골절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모든 기록은 단순 낙상사고로 처리되어 있었고, 최민재는 대외적으로는 애처가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과 폭력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보고서를 쥐고 있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이 그녀를 배신자라 욕하며 증오를 키워오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녀의 불행을 바랐던 자신의 저주가 현실이 되어 그녀를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제임스로부터 추가 보고가 도착했고, 그것은 데이비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었다. 5년 전 데이비드의 목숨을 구한 수술비와 막대한 재활치료비를 대납한 계좌가 최민재의 차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그 입금 날짜는 정확히 윤미소가 최민재와의 결혼을 발표한 날짜와 일치했다. 데이비드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최민재라는 악마에게 팔아넘긴 것이었다. 그가 그녀를 원망하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때 그녀는 그를 위해 지옥불 속에서 홀로 고통받으며 묵묵히 희생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데이비드는 젖은 눈으로 맹세했다. 이제 복수의 대상은 윤미소가 아니라 그녀를 괴롭힌 최민재, 그리고 그 진실을 모른 채 그녀에게 상처를 입힌 자기 자신이었다. 그의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했다. 천지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불과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제 단 하나 윤미소를 최민재의 소나기에서 안전하게 빼내어 그녀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주는 것뿐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제임스에게 지시했다. 천지건설에 대한 자금 압박을 멈추고 최민재에게 직접 연락해. 내가 그를 만나겠다고. 그리고 내 변호인단에게 이혼 소송과 관련된 모든 판례를 수집하게 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데이비드 하는 파괴자가 아닌 수호자가 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천지그룹 본사 회장실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황량하고 처참했다. 채권단이 들이닥쳐 자금 회수를 독촉하며 고성을 지르다 돌아간 직후였고,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와 찢겨진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회사의 위태로운 운명을 대변하고 있었다. 최민재 전무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의 충혈된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며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페이론 투자그룹의 자금 지원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지만 데이비드 한은 며칠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민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과 상황 탓으로 돌리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아페이론 측에서 연락이 왔음을 알렸고, 민재는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낚아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임스 킴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지만 민재에게는 천사의 나팔소리처럼 들렸다. 데이비드 회장이 오늘 밤 양평에 있는 개인 별장에서 윤미소 이사와 단독으로 만나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재는 단독이라는 단어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데이비드 한이 결국 자신의 아내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것을 이용해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비열한 계산을 마쳤다.
그는 아내를 경쟁자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이었다. 민재는 곧바로 미소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준비하고 양평 별장으로 떠나라고 명령했다. 미소는 남편의 의도를 눈치채고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며 거부했지만 민재는 이번에도 가족을 볼모로 잡고 그녀를 협박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너희 아버지 병원비를 2배로 올려주고 내 동생 유학 생활도 편하게 해주지 하지만 실패하면 네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잔인했고 미소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철저하게 타인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쳤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생기가 없었다. 검은색 세단이 어둠을 뚫고 서울을 벗어나 양평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동안 미소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장대비가 되어 차창을 때렸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미소는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데이비드 한이 어떤 요구를 해올지 짐작이 갔기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한서준이라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그가 정말로 자신을 증오해서 복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예정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최민재보다는 말이 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차가 깊은 숲속에 위치한 웅장한 별장 앞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별장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만이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그녀를 현관 앞에 내려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고 미소는 거대한 성 앞에 홀로 남겨진 동화 속의 재물처럼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고급스러운 향기가 그녀를 감쌌지만 긴장감 때문에 그녀의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넓은 거실 중앙에는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앞 소파에 데이비드 한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앉아 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미소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즉시 돌아보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의 그런 태도는 미소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그녀는 젖은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현관 입구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데이비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며칠 전 사무실에서 보았던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고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고 그 따뜻한 온기에 미소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데이비드는 미소를 벽난로 앞에 소파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차를 마시며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그 배려 깊은 침묵은 오히려 미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찻잔을 쥐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계약 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지만 데이비드는 똑똑히 들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최민재가 당신을 이곳에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보냈을까요? 그는 당신을 내게 판 겁니다. 아주 비싼 값을 쳐서 말이죠. 데이비드의 직설적인 말에 미소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타인의 입을 통해 확인 사살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고 데이비드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최민재의 지옥에서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는 상체를 숙여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며 낮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지그룹에 5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최민재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살려주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지난번에 말했었죠. 미소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데이비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혼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오십시오. 이것이 내 조건입니다. 미소는 예상치 못한 그의 제안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그가 하룻밤을 요구하거나 모욕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혼을 하고 자신에게 오라는 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당신을 최민재라는 놈 옆에 단 1분 1초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당신을 망가뜨리는 꼴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미소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며 그에게 되물었다.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저는 회장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질문에 데이비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난로 위를 장식하고 있던 낡은 건축 모형 앞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5년 전 대학 시절 서준이 미소에게 선물했던 꿈의 집 모형과 똑같이 생긴 것이었다. 미소는 그 모형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그가 한서준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모형을 어루만지며 등 돌린 채 말했다. 가치가 없다고 누가 그따위 말을 합니까? 당신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인데 그의 고백은 5년이라는 세월과 오해의 벽을 넘어 미소의 심장에 다이렉트로 꽂혔다. 미소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의 등 뒤로 다가갔다. 서준아. 그녀의 입에서 5년 만에 흘러나온 그의 이름은 애절하고도 그리운 울림을 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고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기업가 데이비드 한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방황했던 남자 한서준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소의 뺨을 감싸 쥐며 말했다. 늦게 와서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미소는 그의 손길에 무너지듯 흐느꼈고 그동안 쌓여왔던 서름과 고통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미소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최민재는 이 돈을 받으면 잠시 살아나겠지만 곧 다시 무너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그 집에서 나와야 해. 내일 당장 이혼 소송을 시작해. 내 변호인단이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거야. 미소는 고개를 저으며 두려워했다. 그 사람은 절대 이혼해 주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공포는 뿌리 깊은 것이었지만 데이비드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으며 확신을 심어주었다. 걱정 마. 당신 가족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길 준비를 마쳤어. 최민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소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언제 그런 준비를 했는지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견고했다. 사실 데이비드는 미소의 과거를 알게 된 직후부터 제임스를 시켜 미소의 가족들을 최민재의 감시망에서 빼돌릴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그는 미소에게 스마트폰으로 가족들이 안전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미소는 사진 속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가장 큰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데이비드는 그런 그녀를 안아 일으켜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별장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따뜻했다. 데이비드는 품에 안긴 미소의 마른 등을 토닥이며 지난 5년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자신의 살처럼 느꼈다. 그는 그녀의 팔에 남은 흉터를 옷 위로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최민재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 미소는 그의 품 안으로 돌아왔고 그는 다시는 그녀를 놓지 않을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미소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어. 그리고 날이 밝으면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거야. 미소는 그의 품에서 안정을 찾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데이비드와 미소는 나란히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미소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리 생기를 되찾아 있었다. 데이비드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천지그룹에 대한 투자 계약서와 함께 최민재의 비리 증거들이 담긴 USB 그리고 이혼 소송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다. 데이비드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계약서를 들고 가서 최민재에게 사인을 받아. 그는 돈을 보느라 다른 조건들은 제대로 읽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그가 안심하고 있을 때 이 소송장을 던져. 세상이 뒤집어질 테니까. 미소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검인 한서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별장을 나서기 전 데이비드를 돌아보며 말했다. 고마워 서준아. 꼭 이기고 돌아올게. 데이비드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배웅했다. 기다리고 있을게. 다녀와. 미소가 탄 차가 별장을 빠져나가자 데이비드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사냥을 시작해. 최민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의 명령과 함께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미소는 계약서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최민재가 있는 천지그룹 본사를 향해 전의를 불태웠다. 이제 그녀는 인형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그녀가 평생을 사랑했던 남자와 함께할 자유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최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지금 들어갑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천지그룹 본사 회장실에 팽팽한 정막을 깨고 최민재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미소가 건넨 투자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우월함으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수혈되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은 물론이고 중단되었던 신도시 프로젝트를 재개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미소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제 그만 나가보라며 손을 휘휘 저었다. 그의 안중에는 오직 자신의 성공과 권력 유지뿐이었고 아내가 겪었을 수모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미소는 그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그 봉투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민재는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의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이혼 소송 소장이라는 굵은 글씨가 그의 눈을 찔렀고 그 옆에는 그가 저지른 가정폭력과 외도 그리고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증거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당황과 분노로 손을 떠는 민재를 향해 미소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어. 우리 계약은 이걸로 끝이야.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장을 미소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네가 미쳤구나.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내 가족들 목숨줄이 누구한테 달려있는지 잊었어. 그는 습관처럼 협박을 일삼으며 그녀를 제압하려 들었지만 미소의 눈빛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미소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민재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 VIP 라운지에서 대기 중인 그녀의 부모님과 동생의 모습이 실시간 영상으로 비치고 있었다. 민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미소는 결정타를 날렸다. 내 가족은 이미 당신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났어. 그리고 이 모든 건 데이비드 한 회장님이 도와주셨지.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섬광이 스치고 지나갔다. 낯설지만 익숙했던 그 눈빛. 자신에 대한 이유 없는 적에. 그리고 미소에게 보였던 과도한 집착.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민재는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한서준, 죽은 줄 알았던 그 건축쟁이 놈이 데이비드 한이라고. 모든 사실을 깨달은 민재는 배신감과 모욕감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자신이 굽실거리며 돈을 구걸했던 상대가 바로 자신이 짓밟아 버렸던 한서준이라는 사실은 그의 비대해진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지며 미소에게 달려들었고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네가 짜고 나를 속여 감히 나를 기만해. 민재의 폭력적인 본성은 극에 달했고 그는 미소를 인질로 삼아 서준을 협박하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는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을 호출하여 당장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대기시키라고 고함쳤고 반항하는 미소의 입을 테이프로 막은 채 뒷문으로 끌고 나갔다. 회사 로비에는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지만 민재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포위망을 빠져나가는 쥐새끼 같은 교활함을 보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 외곽의 버려진 건설 현장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곳은 민재가 야심차게 추진하다 부실공사와 자금 횡령 문제로 중단된 천지그룹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곳이었다. 짓담한 콘크리트 골조들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고 바닥에는 녹슨 철근과 자재들이 널려 있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민재는 미소를 거칠게 끌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미소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고 있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내 여자가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혼자서 여기로 와. 경찰을 부르면 이 년은 이 건물 아래로 추락하게 될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지금 가고 있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넌 살아서 이곳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서준은 이미 위치 추적기를 통해 그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최정의 경호팀을 대동하여 현장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재의 폭주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혼자 움직이는 척하며 심리전을 펼쳤다. 서준이 탄 차량은 빗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여 건설 현장에 도착했고 그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에 우뚝 솟은 폐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번개칠 때마다 언뜻언뜻 보였고 서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는 이어 마이크를 통해 팀원들에게 은밀하게 포위망을 좁히라고 지시한 뒤 홀로 정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옥상에 도착한 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재와 대치했다. 민재는 미소의 목에 날카로운 커터칼을 들이댄 채 서준을 노려보았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드디어 오셨군, 위대하신 데이비드 한 회장님. 아니, 한서준이라고 불러야 하나. 민재는 비꼬는 말투로 서준을 도발했지만 서준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 칼 내려놓고 미소를 보내줘.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서준의 제안에 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더욱 세게 미소의 목을 조였다. 웃기지 마. 이미 내 회사는 끝장났고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죽으면 이 여자도 같이 죽는 거야. 네가 평생을 후회 속에 살도록 만들어주지. 민재는 이미 삶에 대한 의지보다는 서준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악의만이 남은 상태였다. 서준은 민재의 심리가 벼랑 끝에 몰려있음을 간파하고 그를 자극하는 대신 대화를 시도하며 시간을 벌었다. 네가 원하는 건 돈이잖아. 스위스 계좌에 1,000억을 넣어주지. 헬기도 준비시켜 줄 수 있어. 서준의 거짓 제안에 민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탐욕스러운 그의 본성은 죽음 앞에서도 돈이라는 단어에 반응했고 칼을 쥔 손에 힘이 살짝 풀리는 틈을 타 서준은 눈짓으로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저격수에게 신호를 보냈다. 탕하는 날카로운 총성보다는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먼저 들렸다. 서준의 경호팀이 쏜 마취탄이 민재의 어깨에 정확히 박혔고 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서준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를 덮쳤다. 비스물 고인 바닥을 뒹굴며 두 남자의 육탄전이 벌어졌다. 민재는 발악하며 칼을 휘둘렀지만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에서 생존 본능을 익힌 서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서준은 민재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의 안면에 무자비한 주먹을 꽂아 넣었다. 퍽퍽하는 타격음과 함께 민재의 콧뼈가 주저앉고 입안이 터져 피가 튀었다. 이것은 내 인생을 망친 대가다. 그리고 이건 미소를 괴롭힌 대가다. 서준은 주먹을 날릴 때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토해냈고 민재는 방역조차 하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권력이라는 옷을 벗겨놓고 나니 한낱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일 뿐이었다. 미소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싸움을 지켜보다가 서준이 민재를 죽일 기세로 목을 조르자 다급하게 달려가 그를 말렸다. 서준아,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러다 당신이 살인자가 되면 안 돼. 미소의 울부짖음이 빗소리를 뚫고 서준의 귓가에 닿았고 그제야 서준은 이성을 되찾고 움켜쥐었던 손을 풀었다. 민재는 거품을 물고 캑캑거리며 바닥을 기었고 서준은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을 털어내며 일어났다. 때마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경찰 특공대가 옥상으로 들이닥쳤다. 서준의 경호팀이 미리 확보해둔 증거들과 현장의 상황은 민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충분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민재는 끝까지 서준과 미소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미 뉴스 속보를 통해 천지그룹의 분식 회계와 비자금 조성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민재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천지라는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최민재의 오만과 탐욕이 있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빗줄기 속에서 번쩍이며 사라질 때까지 서주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서준은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미소에게 다가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감싸주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다. 미소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고 서준은 그녀를 단단히 부축해 품에 안았다.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미소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는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며 서준은 맹세했다. 다시는 너를 울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날 밤 천지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아페이론 투자그룹은 천지건설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데이비드 한은 기자회견장에 서서 부도덕한 기업 경영을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천지그룹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고 그는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원고가 아닌 회견장 구석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단 한 사람 미소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세상의 환호보다 그녀의 미소 하나가 더 절실한 남자였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서준은 미소를 데리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따뜻한 물로 씻고 나온 미소는 서준의 셔츠를 입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준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평온한 침묵이었다. 미소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꿈만 같아.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꿈이 아니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 행복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내가 10배 수천배로 보상해 줄게. 서준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미소에게 건넸다. 그것은 5년 전 그가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샀다가 전해주지 못했던 소박한 은반지였다. 비록 지금은 그가 수천억을 가진 재벌이 되었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난했던 시절의 순수한 마음이었다. 이거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 언젠가 다시 너를 만나면 꼭 주고 싶었거든. 미소는 반지를 보고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서준은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주인을 찾았다는 듯 딱 맞게 들어갔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밤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했다. 서준과 미소는 서로를 끌어안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높은 곳에 있는 두 사람만의 공간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사랑만이 남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강철처럼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서준은 미소에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사랑해 미소야. 영원히. 미소도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서준아.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만이 아니라 지독한 고요와 공허함이었다. 천지그룹의 몰락과 최민재의 구속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뉴스였고 연일 언론은 데이비드 한이라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윤미소는 세상과 단절된 채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서준은 천지그룹의 인수작업과 사후 처리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틈날 때마다 집에 들러 미소를 살뜰히 챙겼다. 그러나 미소는 서준이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할수록 가슴 한구석이 썩어들어가는 듯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여전히 최민재에게 학대당하던 초라한 여자의 잔상을 지울 수 없었고, 빛나는 서준의 옆에 자신이 묻은 때가 옮겨 붙을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준의 완벽한 복수극에 옥에 티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가 베푸는 사랑이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서준이 중요한 이사회 참석을 위해 집을 비운 어느 날, 오후 미소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서준이 사준 값비싼 옷들과 보석들을 그대로 둔 채 자신이 처음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서준이 끼워주었던 은반지를 뺄 때는 손가락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빼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서준아, 너는 나에게 과분한 빛이야.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부서져서 너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를 찾지 말고 부디 너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랄게. 미소는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남겨둔 채 도망치듯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고, 로비를 나서자마자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텅 빈 마음을 휑하니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서준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늦게 귀가한 서준은 집안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평소라면 현관까지 마중 나와 수줍게 웃어주던 미소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는 미소의 이름을 부르며 방마다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다. 식탁 위에서 미소의 은반지와 편지를 발견한 순간 서준의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고, 종이 위에 적힌 그녀의 절절한 자기 비하와 이별의 말들은 그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는 자신이 바깥 세상의 일처리에 몰두하느라 정작 미소의 마음속에 생긴 깊은 구멍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치를 떨었다. 그깟 회사가 뭐라고, 그깟 성공이 뭐라고 그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포효하듯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차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서준은 미소가 갈 만한 곳을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검색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해외에 나가 있었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다. 갈 곳 없는 그녀가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찾아갈 만한 곳은 단 한 군데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5년 전 대학 시절 두 사람이 가난했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배낭여행을 떠났던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하지만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작은 민박집이 있었고, 미소는 힘들 때마다 그곳의 파도 소리를 그리워했었다. 서준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밤거리를 질주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르는 눈물 때문에 와이퍼의 움직임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다. 제발 그곳에 있어줘. 제발 나쁜 생각만은 하지 말아줘. 그는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속도계의 바늘이 한계치에 다다를 정도로 차를 몰았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바닷가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거센 파도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준은 차를 버려두다시피 하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민박집을 향해 해변을 달렸다. 모래사장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저 멀리 방파제 끝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작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미소였다. 그녀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검은 바다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금방이라도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보였다.
서준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윤미소.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미소는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어 마치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준은 그녀에게 달려가 거칠게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소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를 밀어내려 발버둥 쳤다.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 같은 건 잊으라고 했잖아. 그녀의 저항은 필사적이었지만 서준은 그녀를 놓아주기는커녕 더욱 강하게 품에 끌어안았다. 너를 잃고 내가 어떻게 살아? 너 없는 성공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서준의 절규의 미소는 힘이 빠진 듯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더러워. 최민재랑 5년을 살았어. 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네 옆에 있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너까지 비웃음 당하게 할 수 없어. 미소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아픈 말들을 토해내며 서준을 위해 떠나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가 얼마나 깊은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준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잘 들어, 윤미소. 네가 더러운 게 아니라 너를 그렇게 만든 최민재가 더러운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지옥 속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버텨온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5년 전 내 수술비 네가 최민재한테 몸 팔아서 마련한 거잖아. 서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미소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그 사실을 그가 영원히 모르기를 바랐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그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가장 감추고 싶은 비참한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어?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준은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속삭였다. 다 알아. 네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거. 네가 매일 밤 울면서 나를 그리워했다는 거. 그러니 제발 나를 밀어내지 마. 너는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유일한 사랑이야. 미소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서준도 그녀를 따라 모래사장 위에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죄책감,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미소에게 덮어주며 그녀의 언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녹여주었다. 이제 다시는 도망가지 마. 네가 없는 세상은 나에게 지옥일 뿐이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나는 살아있는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얼어붙어 있던 미소의 마음을 녹였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도 됨을 깨닫게 되었다. 미소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서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잃어버렸던 안식처를 되찾았다.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민박집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방이었지만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는 그 어떤 곳보다 포근했다. 서준은 젖은 옷을 갈아입은 미소를 자리에 눕히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미소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고 서준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과 야윈 볼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여자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내 남은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그는 이제 복수의 화신 데이비드 한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는 평범한 남자 한서준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미소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창밖의 파도 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다. 밤새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했고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눈부시게 빛났다. 서준은 미소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펜트하우스는 처분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살고 싶어 했던 교회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 가자. 거기서 너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 정원을 가꾸며 살자.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나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거야. 서준의 소박한 계획에 미소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맑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 그래도 될까? 내가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그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준은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손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떡볶이와 오뎅을 사 먹으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다. 재벌 회장과 사모님이 아닌 평범한 연인으로서의 시간이었다. 미소는 문득 자신의 손가락이 허전함을 느끼고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아, 반지를 식탁에 두고 왔어. 그녀가 당황해하자 서준은 웃으며 양복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다시는 빼지 마. 이건 수갑이야. 너를 내 옆에 평생 가두어두는 마법의 수갑. 서준의 농담에 미소는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내밀었고 서준은 다시 한번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번에는 반지가 더욱 반짝이며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듯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복잡한 현실이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준은 회사로 복귀하여 최민재 일가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 그들이 죗값을 치르게 했고 동시에 천지그룹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미소는 서준의 지지 속에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놓았던 붓을 다시 잡았다. 그녀의 그림은 처음에는 어둡고 우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밝고 따뜻한 색채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어느 주말 오후 서준은 미소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다.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숲속에 위치한 낡은 주택이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뼈대는 튼튼해 보이는 집이었다. 여기 어때?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서준의 말에 미소는 집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마당에 꽃을 심고 창가에 커튼을 다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너무 좋아. 정말 우리 집 같아. 미소가 활짝 웃으며 말하자 서준은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곳. 두 사람은 잡초 무성한 마당에 서서 미래를 꿈꾸었고 그들 머리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계절이 3번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낡은 폐가 같았던 집은 한서준과 윤미소의 손길을 거쳐 동화 속에 나오는 아담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다. 서준은 주말 아침에 나른한 햇살을 받으며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정원 한 구석에서 캔버스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분놀림은 거침없으면서도 섬세했고 캔버스 위에는 봄의 생명력이 넘치는 정원의 풍경이 파스텔 톤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5년 전 창백하고 생기 없던 인형 같았던 여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그려나가는 당당한 예술가가 앉아 있었다. 서준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치러냈던 전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가슴 벅찬 행복감을 느꼈다. 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미소에게 다가가 그녀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다.
미소는 붓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봄 햇살보다 더 눈부셨다. 오늘 전시회 준비는 다 된 거야. 서준이 다정하게 묻자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렘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어제 마지막 작품까지 배송 보냈어. 당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그녀는 오늘 오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선 갤러리의 개관식을 앞두고 있었다. 서준은 그녀가 단순히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녀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아페이론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소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고, 오늘은 그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었다. 오후가 되자 서울 도심에 위치한 미소 아트센터 앞은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1년 전 천재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 두 사람이 처음 재회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그때의 시선들이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면 지금 쏟아지는 시선들은 존경과 찬사, 그리고 진심 어린 축하를 담고 있었다. 서준은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미소의 손을 잡은 채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갔다. 미소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서준이 선물했던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는 없었다. 두 사람은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고, 서준은 미소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임을 세상에 공표했다. 사람들은 몰락한 천지그룹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에 열광했고, 그들의 모습은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개관식 행사는 성대하면서도 품격 있게 진행되었다. 미소는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시작했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녀는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림을 통해 어떻게 위로받았는지 고백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위로를 세상에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진솔한 연설은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서준은 무대 아래에서 누구보다 열렬히 박수를 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여리디어린 소녀가 이제는 타인을 위로하는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고,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장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서준의 비서실장 제임스 킴이 다가와 귓속말로 짧은 보고를 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민재가 며칠 전 소동을 피우다 독방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준과 미소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최민재라는 존재는 그에게 공포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간 과거의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쾌감이 아니라 미소와 함께하는 현재의 평온함이었다. 그는 제임스에게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한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악연은 끝났고 그들의 시간은 오직 서로를 사랑하기에도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갤러리 옥상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1년 전 미소가 절망 속에 갇혀 바라보았던 그 야경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왔다.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촛불처럼 따스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서준은 미소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소야, 이제 우리 진짜 결혼식을 올리자. 화려한 보여주기식 결혼 말고 우리가 꿈꾸던 그런 결혼식 말이야. 미소는 그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민재와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라는 감정이 가슴 벅차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의 전원주택 정원에서는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고 화려한 꽃장식 대신 정원에 피어있는 야생화들이 그들을 반겨주었다. 미소는 화려한 티아라 대신 화관을 쓰고 심플한 레이스 드레스를 입었고 서준은 턱시도 대신 편안한 리넨 슈트를 입었다. 주례사도 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예식은 진행되었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너를 잃고 나는 세상을 잃은 것 같았어. 하지만 너를 다시 찾은 지금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해. 내 남은 생은 오직 너의 웃음을 지키는 데 쓸 거야. 그의 고백에 하객들은 눈물을 훔쳤고 미소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미소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서준아, 너는 내게 구원이고 빛이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를 찾아와줘서 고마워. 네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지옥 속에 있었을 거야. 이제는 내가 너의 쉼터가 되어줄게. 사랑해, 영원히. 그녀의 낭독이 끝나자 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5년 전 그가 샀던 소박한 은반지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새로운 백금 반지였다. 과거의 아픔을 잊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픔까지도 끌어안고 더 단단해지자는 약속이었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입을 맞추었고 쏟아지는 꽃잎 세례를 받으며 행진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결혼식이 끝나고 밤이 깊었지만 정원에는 꼬마 전구들이 켜져 있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은 정원에서 서준과 미소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서준은 미소를 품에 안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가리켰다. 저 달을 봐. 5년 전 우리가 바닷가에서 봤던 달이랑 똑같아. 미소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대답했다. 응, 하지만 그때는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웃고 있는 것 같아. 서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웃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변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미소야, 나 재벌로 돌아와서 너를 다시 사로잡겠다고 다짐했었어. 돈과 권력으로 너를 굴복시키고 싶었지. 하지만 결국 나를 사로잡은 건 너였어. 너의 그 착한 마음과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괴물에서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미소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준의 눈동자 속에는 5년 전 건축학도 시절의 순수함과 현재의 성숙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아니야, 서준아. 우리는 서로를 다시 사로잡은 거야. 운명은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사랑이 운명을 이긴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그들이 겪어온 수많은 시련과 극복의 역사가 녹아 있었다. 밤바람이 쌀쌀해지자 서준은 미소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들이 직접 가꾼 따뜻한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 벽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집 안 곳곳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서준은 미소를 소파에 앉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마지막 맹세를 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약속할게. 다시는 너 혼자 울게 두지 않을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킬 거야. 미소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손을 놓지 않을게.
창밖으로 벚꽃 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완연한 봄이었다. 한 남자는 잃어버렸던 아내를 되찾았고 한 여자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 복수는 끝났고 그 자리에는 사랑이라는 꽃이 만개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쫓기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서준은 방에 불을 끄며 미소를 향해 속삭였다. 사랑해, 나의 영원한 아내.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다.